그렇게 한참을 마루에 앉아 있었을까요?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저는 올해 68,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과수원을 꾸리며 살고 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하늘로 갔고 지금은 장성한 두 딸이 유일한 제 피부치죠. 그래도 자식 복하나는 타고났다는 소리를 곧잘 들어요. 특히 큰딸 수진이는 제 자랑이자 전부랍니다. 어릴 때부터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야무졌고 결혼해서도 지 남편의 시댁에 얼마나 깍듯하게 구는지 몰라요. 지금도 일주일에 3번은 꼭 들러서 제 말벗이 되어주니 이만하면 호강이다 싶죠. 우리 수진이는 정말 금손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림도 잘 그리고 바느질도 능숙하고 애들 공부까지 척척 가르쳐서 동네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시댁에서는 며느리 자랑이 자자하고 제가 나가서 뽐낼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특히 작년에는 제가 감기 몸살로 닷새를 누웠을 때 새벽같이 달려와 죽 끓여주고 빨래까지 다 해놓고 갔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우리 수진이 아니었으면 엄마 혼자 어쩔 뻔했나. 그 말에 아이가 웃으며 답하더군요. 엄마, 당연한 일 했는데 뭘. 엄마가 키워준 은혜를 이걸로 다 갚겠어?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이렇게 지극정성인 큰딸을 보고 있으면 문득문득 바람처럼 가슴 한쪽이 시려올 때가 있어요. 꼭 쥔 주먹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잡으려고 할수록 더 멀어지는 그런 이름. 바로 제 아픈 손가락 둘째 서연이 때문입니다. 해가 꼴딱 넘어가고 마당에 늙은 감나무 그림자가 길어지면 저는 꼭 마루에 나와 앉아요. 낮에는 억척스럽게 과수원 일에 매달리다가도 이 시간이 되면 꼭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하염없이 마당만 바라보게 돼요. 저만치 마당 끝 장독대 옆에 흐드러지게 핀 노란 꽃들이 보이나요? 달맞이 꽃이에요. 꼭 밤에만 피어나는 어찌 보면 참 외로운 꽃이죠. 유독 저 꽃을 좋아하던 아이가 바로 제 둘째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를 생각하면 꼭 이 달맞이 꽃이 떠올라요. 어린 시절 아이는 하루 종일 언니 그늘에 가려져 있다가 밤이 되면 제게로 살금살금 다가와서는 그 꽃을 가리키며 말하곤 했죠. 엄마, 이 꽃은 꼭 나 같아. 다들 자는 밤에 혼자 예쁘게 피잖아. 그 말을 들을 때면 제 가슴이 아릿하게 조였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그때의 저는 그 외로움을 달래주기보다는 늘 더 씩씩하고 야무진 큰딸에게만 마음을 줬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더 쉽게 자랄 거라고 잘못 생각했던 거죠. 아픈 아이를 더 돌봐줘야 했는데 제 철없는 마음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봄눈 녹듯이 그렇게 제 곁에서 사라져버린 아이. 그 아이가 떠난 지 벌써 20해가 흘렀네요. 살아는 있는 건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건지 품 안의 자식이라더니 정말 품을 떠나니 남보다 못한 소식이 되어버렸어요. 가끔은 원망스럽기도 해요. 낳아주고 길러준 엄마를 어쩜 이렇게 까맣게 잊을 수 있을까. 무슨 서운한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건 너무하다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큰딸은 늘 제 옆에서 위로했어요. 엄마, 걔는 원래 그런 애였잖아. 자기밖에 모르던 애였으니 너무 속 끓이지 마. 그 말이 맞아요. 제가 다 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가슴은 꼭 그렇지가 않네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이 고요한 밤이 되면 잊었던 그 아이 얼굴이, 목소리가, 함께 달맞이 꽃을 보던 그 밤의 공기까지도 거짓말처럼 선명해져요. 어젯밤에도 그랬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늘 하던 대로 마루에 나왔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고
마당에는 이슬이 내려앉아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20해 전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 나는 가요. 잠시만 나를 찾지 마세요. 나중에 꼭 다시 와서 엄마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을 믿고 기다린 지 20년. 어떤 날은 희망에 부풀어 대문 밖을 내다봤고 어떤 날은 절망에 빠져 그 아이를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 달맞이 꽃이 매년 같은 자리에서 피어나듯 언젠가는 그 아이도 제게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엄마, 이 꽃은 꼭 나 같아. 다들 잠든 밤에 혼자 이렇게 예쁘게 피잖아. 그렇게 말하며 웃던 아이. 그 미소가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파는 밤입니다. 다들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산다지만 제 사연은 유독 이 밤의 달맞이 꽃처럼 서글프고 또렷하네요. 여러분은 혹시 가슴에 묻은 자식이 있나요? 아니면 차라리 죽었으면 싶을 만큼 원망스러운 자식은요? 그렇게 한참을 마루에 앉아 있었을까요? 밤 이슬에 무릎이 시큰해져서 이제 그만 들어가야겠다. 마음먹었을 때였어요. 저쪽 대문가에서 바스락하고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길고양이가 담을 넘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그 소리가 한 번으로 그치질 않더군요. 킁 하고 코를 훌쩍이는 소리 같기도 하고 꼭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고 훌쩍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중간에 멈춰서서 귀를 기울여 봤어요. 확실히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둑이라기에는 너무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정상적인 방문객이라기에는 너무 늦은 시각이었죠.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왠지 모를 기대감이 가슴 한쪽에서 피어올랐어요. 거기 누구 있소?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다가가는데 달빛 아래 웬 여자의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어깨를 작게 떨고 있는 모습이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어요. 행색만 봐서는 낯선 사람이 분명한데 이상하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그 여자는 제 부름에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대문에 기대어 몸을 떨기만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몸에 걸친 옷가지들이 너무나 남루했어요. 한때는 괜찮은 옷이었을 텐데 이제는 군데군데 헤어지고 때가 묻어 마치 오랫동안 떠돌이 생활을 해온 사람의 행색 같았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에 드러난 헬쑥한 얼굴, 푹 꺼진 눈두덩이, 핏기 없이 마른 입술. 저는 그만 숨을 헉하고 들이마셨습니다. 제 눈을 몇 번이고 의심하고 또 의심했어요. 그 얼굴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지고 있었습니다. 20해라는 시간이 어떻게 한 사람을 이렇게나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볼은 푹 꺼져 광대뼈가 두드러졌고 한때 반짝이던 눈은 지금은 그저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매만큼은 여전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귀에는 매미 소리도 풀벌레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얻어맞은 듯한 저 아이의 얼굴과 그런 아이를 알아보지 못할 뻔한 제 늙은 눈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았죠. 서연아,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쩍쩍 갈라진 논바닥 같은 목소리가 제 입에서 터져나왔어요. 제 부름에 아이의 눈에서 기어코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게 신호탄이었죠. 아이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리며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와락 제 품에 무너져 내리더군요. 너무나 가볍고 또 너무나 차가운 몸이었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것처럼 앙상했어요. 20해 동안 대체 얼마나 고생을 했길래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목 놓아 우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20해 만에 느끼는 모성애와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서연아, 내 새끼, 이게 대체 몇 년 만이야.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이름을 불렀지만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20해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모든 서름을 토해내듯 그저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같이 울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식이 살아서 돌아왔으니 그 반가움을 무엇으로 다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아이의 울음이 그치질 않자 제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구나. 이 아이에게 무슨 큰일이 생겼구나. 가녀리게 떨리는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저는 20해 만에 느낀 반가움보다 더 큰 불안감에 휩싸여야 했습니다. 몰래 복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20해 동안 애써 잊고 살았던 옛날 일들이 엊그제 일처럼 눈앞에 아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똑같이 배 아파 낳은 두 딸이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 제 마음은 늘 저울처럼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큰딸 수진이는 제 자랑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똘똘하고 야무져서 동네 어른들은 물론이고 학교 선생님들 칭찬이 자자했죠. 수진이를 낳았을 때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불안감 속에서 저는 이 아이만큼은 세상 최고로 키워내야 한다는 이상한 책임감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매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불안감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제는 뻔히 알 수 있어요. 젊은 시절의 저에게는 남편 말고 다른 사람과의 짧은 인연이 있었거든요. 새파란 20살 무렵 첫사랑이라는 달콤하고도 쓰라린 경험이었죠.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국 헤어지고 저는 부모님이 정해주신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연애 결혼이니 자유 결혼이니 하는 것들은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착하고 성실한 남편을 만나 평범한 농사꾼의 아내가 되었고 그게 제 운명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수진이를 낳고 나서 계산기를 두드려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생김새가, 성격이, 행동 하나하나가 남편보다는 그 사람을 더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수진이는 제 딸이고 남편의 딸이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다짐했죠. 반면에 둘째 서연이는 제게는 늘 걱정이자 짐처럼 느껴졌던 아이였어요. 어찌나 허약하게 태어났는지 갓난아기 때부터 잔병치레를 달고 살았죠. 열이 펄펄 끓어서 업고 병원으로 달려간 게 몇 번인지 밤새 끙끙 앓는 아이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게 또 며칠인지 서연이는 확실히 남편을 닮은 아이였습니다. 온순하고 말수 적고 감정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까지 꼭 남편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제 마음은 늘 수진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죄책감의 반작용인지 아니면 그냥 어리석은 모성의 실수였는지 저도 어리고 또 먹고 살기 바빴던 시절이었습니다. 과수원 일은 해도 끝이 없었고 씩씩하게 자기 앞가림 잘하는 큰딸과 달리 늘 제 손길이 필요했던 둘째는 솔직히 말해 버거울 때가 많았어요. 어느 해 겨울이었나요? 서연이가 폐렴에 걸려 한 달 넘게 누워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아이를 돌보느라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제게 말하더군요. 엄마, 너무 힘들어 보여. 나도 서연이 돌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마다했습니다. 수진이는 공부해야 하고 서연이는 제가 돌봐야 한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잘못된 판단이었을지 몰라요. 언니가 아픈 동생을 돌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서연이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 기회마저 차단해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저는 늘 칭찬과 기대를 수진이에게 쏟아부었고 서연이에게는 걱정과 한숨을 더 많이 내쉬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더 챙겨줘야 했는데 철없는 저는 오히려 건강한 아이에게 더 마음을 줬던 거죠. 그게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와 저에게도 둘만의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저 마당 끝에 달맞이 꽃이었죠. 낮에는 쪼그라져 있다가 꼭 해가 져야만 노랗게 피어나는 그 꽃을 서연이는 유독 좋아했어요. 엄마, 이 꽃 왜 밤에만 피는지 알아? 어느 날 밤 아이가 제게 묻더군요. 저는 그냥 그런 꽃이라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계속 그 꽃을 신기해했어요. 낮에 보면 시들시들하기만 하다가 밤이 되면 환하게 웃는 것처럼 피어나는 모습이 정말 신비로웠나 봅니다. 엄마, 이 꽃은 꼭 나 같아. 다들 잠든 밤에 혼자 이렇게 예쁘게 피잖아. 그 말을 듣는데 어린아이의 말이 꼭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더군요. 낮에는 언니 그늘에 가려져 있다가 밤에야 제 곁에서 조용히 속마음을 털어놓던 아이. 그 아이의 외로움을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어떤 날은 밤늦게 혼자 달맞이꽃 앞에 쪼그리고 앉아 꽃잎을 조심스럽게 만지고 있는 서연이를 발견하곤 했어요. 그런 아이에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밤에 웬 꽃이야, 어서 들어와서 자거라. 그게 다였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그저 번거롭다는 생각부터 앞섰던 거죠. 결국 그 아이는 20살이 되던 해 얇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조용히 늘 그 자리에 있던 달맞이꽃처럼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렸죠. 엄마, 잠시만 나를 찾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편지도 참 서연이다웠어요. 원망이나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물러나는 달맞이꽃처럼 소리 없이 피고 지는 그런 아이였으니까요. 앙상하게 마른 이 작은 몸으로 그 모진 세월을 대체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20년 만에 제 품에 안겨오는 이 아이는 이제는 어른이 된 제 딸이 아니라 여전히 제게 사랑받고 싶어 하던 상처투성이의 어린 소녀 같았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제가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이의 몸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제 목소리가 제 품이 너무나 그리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두려운 것처럼 말이에요. 서연이가 집으로 돌아온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20해 만에 다시 찾은 집인데도 아이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조용하기만 했어요. 제가 밥을 차려주면 말없이 꾸역꾸역 몇 술 뜨는 게 전부였고 소파에 앉아서는 멍하니 마당 끝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죠. 그 모습이 꼭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갈 손님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걸어도 응, 아니 같은 단답형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20해라는 세월은 모녀 사이를 이렇게나 멀고 어색하게 만들어버렸더군요. 처음 이틀 동안은 제가 너무 조급했나 싶어서 일부러 거리를 두고 지켜봤습니다. 아이만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연이의 모습은 더욱 이상해져만 갔습니다. 우선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새벽 2, 3시만 되면 방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가끔은 한밤중에 일어나 부엌을 서성이는 발소리도 들렸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 나가보면 아이는 언제나 냉장고 앞에 멍하니 서 있곤 했죠. 서연아, 뭐 찾는 거 있어? 아니, 그냥. 그리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며칠 계속되니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걸까? 답답한 마음에 하루는 아이가 좋아하던 호박전을 부쳐서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서연아, 옛날 생각난다. 너 이거 참 좋아했잖아. 말을 건네며 접시를 내밀었지만 아이는 그저 힐끗 쳐다볼 뿐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그 무심한 눈빛에 제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아이가 자꾸 저를 훔쳐보더라는 거였어요. 제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슬금슬금 다가와서는 제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만난 엄마가 궁금해서 그러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그 시선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꼭 제가 무슨 위험한 일이라도 할까봐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밥을 하려고 가스레인지에 손을 뻗으면 황급히 달려와서는 엄마 내가 할게 하고 말리기도 했고 제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꼭 옆에서 팔을 붙잡고는 했어요. 그날 오후였어요. 며칠째 똑같은 옷만 입고 있는 아이가 마음에 걸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그 옷만 입지 말고 엄마가 내 짐 좀 풀어서 옷도 빨고 정리해 줄게. 가방 이리 줘봐. 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순순히 방구석에 있던 낡은 가방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의 눈에 스쳐 지나간 당황스러운 기색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때 묻고 군데군데해진 아주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한때는 괜찮은 가방이었을 텐데 지금은 고리도 부러지고 지퍼도 성하지 않아서 그 가방 하나가 아이가 보낸 20회를 전부 말해주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죠. 저는 빨랫감을 꺼내려고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달아빠진 티셔츠 몇 장과 속옷, 세면도구가 전부더군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20회 동안 살아온 사람의 짐치고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사진 한 장, 편지 한 통, 그 어떤 추억의 흔적도 없이 꼭 누군가의 감시를 피해 달아난 사람의 짐 같았어요. 그런데 옷가지를 꺼내던 제 손끝에 가방 안주머니에서 바스락거리는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작은 천주머니였어요. 호기심에 주머니를 열어본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이름도 모를 각양각색의 약봉투와 약병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어림잡아도 5-6가지는 넘어 보였습니다. 흰색 알약, 노란색 캡슐, 갈색 시럽. 병원에서나 볼 법한 전문 의약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라벨을 자세히 보려 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더군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감기약이나 두통약 같은 가벼운 약이 아니었어요. 이게 다 무슨 약일까? 이렇게나 많은 약을 먹어야 할 만큼 내 딸이 어디가 아픈 걸까? 그래서 지난 며칠간 저렇게 헬쑥한 얼굴로 기운 없이 앉아만 있었던 거구나.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는 왜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무슨 병이기에 이렇게 많은 약을 숨겨가면서까지 먹고 있는 걸까? 혹시 정말 안 좋은 병은 아닐까? 암이라든지 아니면 무서운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반가움과 애틋함만 있던 제 마음에 이제는 무거운 걱정과 불안이 돌덩이처럼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약이 든 주머니를 제 앞치마 주머니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아이에게는 비밀로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내 딸 서연이가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 사실을 제게 숨겨야만 했는지를요. 아이에게 돌아가 가방을 건네주며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옷 빨아놨으니까 저녁에 입어. 엄마가 반찬도 많이 해놨으니 많이 먹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안도하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약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서연이를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언제 약을 먹는지,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는 제가 보는 앞에서는 절대 약을 꺼내지 않더군요. 꼭 제가 잠든 사이나 화장실에 간 사이에만 몰래 복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주말이라 큰딸 수진이가 반찬거리를 한 보따리 싸들고 집에 왔어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엄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던 수진이는 대문으로 들어서며 마루에 멍하니 앉아있는 서연이를 발견하고는 얼굴에 그대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더군요. 어머, 아직도 있었네? 나는 간 줄 알았지. 그 말에 서연이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수진이는 보란듯이 저를 부엌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는 일부러 서연이에게 다 들리라는 듯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생각이야? 며칠째 저러고 있는 애를 왜 그냥 둬? 제가 지금 정상으로 보여? 수진아, 목소리 좀 낮춰라. 내 동생 듣겠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20해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다 늙은 엄마 앞에 거짓골로 나타난 게 그게 제정신이니? 딱 봐도 어디서 큰일이라도 치고 도망 온 몰골이구먼. 수진이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그런 큰딸이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수진이의 말이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복잡했어요. 정말로 서연이의 행색과 태도는 뭔가 급하게 도망쳐온 사람의 모습이었거든요. 수진이는 씩씩거리며 사온 것들을 냉장고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엄마도 참 착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저런 애한테 또 속으려고? 지난번 일도 벌써 잊었어? 지난번 일이 뭐? 작년에 사기 전화 받았을 때 말이야. 분명히 딸이다 하는 목소리에 넘어가서 100만 원이나 송금할 뻔했잖아. 그때 내가 말렸지? 그런 엄마가 지금 저 애를 무작정 믿어도 된다고 생각해? 아, 그 일 말이군요. 정말로 작년 겨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서 엄마 나야 서연이야.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하는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정말로 가슴이 뛰었어요. 설마 내 서연이가 연락을 해온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수진이가 말린 덕분에 사기인 줄 알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 목소리가 정말로 서연이의 목소리였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도움을 청했는데 저희가 사기로 오해해서 아이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수진이는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는지 더욱 신랄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해봐. 제 행동 보니까 이상하지 않아? 밤마다 우다닥 돌아다니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어디 정신병원에서 나온 것 같지 않아? 수진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멀쩡한 사람이 20해 동안 집에 연락 한 번 안 하고 살 수 있어? 분명히 어디서 무슨 큰 사고를 치고 갈 곳이 없어서 온 거야. 아니면 정신이 이상해져서 병원에서 쫓겨나온 거든지. 수진이의 말들이 화살이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니라고, 서연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앞치마 주머니 속에 숨겨둔 딸의 약봉투 때문에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차마 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이미 의심이 싹트고 있었으니까요. 정말로 서연이에게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정신적인 병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어디서 사고를 치고 도망쳐 온 건 아닐까? 수진이는 저를 바라보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엄마, 잘 생각해. 쟤는 원래 우리랑은 좀 달랐잖아. 아빠 살아계실 때도 그랬고 늘 자기 세상에 갇혀서 엉뚱한 소리나 하던 애였어. 그런 애가 20해 만에 나타나서 흘리는 눈물을 대체 뭘 믿고 받아줘? 그 말을 들으니 어린 시절 서연이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확실히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혼자서 중얼거리며 노는 일이 많았고 가끔은 없는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혼잣말을 하기도 했죠. 그때는 그냥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나는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엄마 혼자 사시는데 저런 애가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특히 요즘 엄마도 가끔 깜빡깜빡 하시잖아. 내가 언제 깜빡깜빡했다고 그래. 갑자기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진이는 깜짝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제 자신도 놀랄 만큼 격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깜빡깜빡한다는 말이 왠지 모르게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진정해. 나는 그냥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야.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할 수도 있잖아. 수진이는 당황한 듯 저를 달랬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수진이는 보란 듯이 서연이를 쌩 하고 지나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부엌에 혼자 남은 저는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해졌습니다. 수진이의 말이 다 맞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과 그래도 내 딸인데 하는 마지막 믿음이 제 속에서 사납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앞치마 주머니 속 약봉투를 만지작거리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직접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수진이가 떠나고 난 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큰딸이 쏟아내고 간 말들로 들끓고 있었어요. 재산, 꿍꿍이.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앞치마 주머니 속에 넣어둔 약봉투들이 계속해서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안 되겠다. 더는 이렇게 끙끙 앓고만 있을 수는 없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이가 있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아이는 여전히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달맞이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뭔가 체념한 것 같아 더욱 불안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품에 숨겨뒀던 약봉 주머니를 아이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내 가방 속에 들어있던 거다. 이 많은 약. 대체 어디가 아픈 거야? 아이는 약봉투를 보더니 눈에 띄게 어깨를 움찔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말을 못해? 어디가 아픈 거냐고 묻잖니? 그제야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고 싶어 했던 병에 대한 설명은 아니었어요. 엄마, 내가 아픈 게 아니야. 그럼 이 약들은 뭐야? 장난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야?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약들은 내 약이 맞아. 하지만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다른 사람? 그게 무슨 소리야?
서연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이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아이는 울음을 참으며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며. 뭐? 언니가 그랬어. 엄마가 치매라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자꾸 헛것을 보고 기억도 오락가락한다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달려온 거잖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치매라니. 내가 치매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눈앞에서 울부짖는 서연이의 모습이 꼭 다른 세상의 장면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내가 언제 치매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몇 달 전부터 전화로 말해줬어. 엄마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똑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하고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고 심지어는 나한테 전화해서 내가 누군지도 못 알아봤다고.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안경을 찾다가 냉장고에서 발견한다든지, 장에 갔다가 뭘 사려고 왔는지 깜빡한다든지. 하지만 그건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순간 수진이가 했던 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정신 차려, 엄마. 그 말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제 심장에 와서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들은 치매 초기 증상을 늦추는 약이래. 언니가 병원에서 받아다 준 거야. 엄마가 먹어야 하는 건데 엄마는 자꾸 거부하신다고 해서. 아이의 설명을 들을수록 제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품었던 모든 의심과 불안의 화살이 순식간에 방향을 틀어 제 자신에게로 날아와 꽂혔습니다. 서연이가 이상한 게 아니었다. 수진이가 나쁜 애라서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었다. 정말로 나 자신이, 내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걸까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언제부터 그런 말을 했다고? 한 6개월 전부터요.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 정도라고 했는데 점점 심해진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라도 와서 엄마를 돌봐야 한다고. 서연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냉장고에 같은 반찬을 여러 번 만들어 넣는다든지, 장에서 산 물건을 집에 와서 또 사러 나간다든지. 하지만 그때마다 수진이가 슬쩍 정리해 줬어요. 엄마 괜찮아.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수진이는 제 뒤에서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거군요. 저는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치매에 걸린 건가? 내 기억이, 내 정신이 이미 온전하지 못한 건가? 그렇다면 서연이가 돌아온 것도 저를 돌보기 위해서였던 거고, 제가 그 아이를 의심하고 경계했던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던 건지.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꼭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서연이는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젓고 울기만 할 뿐 더 이상의 대답은 없었어요. 저는 아이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둔 채 비틀거리며 마루로 나왔습니다. 치매라니. 다 늙은 이 어미에게 20해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치매라니.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괘씸하고 억울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가 내 정신으로 이 과수원을 일구고 내 손으로 자식들을 키웠는데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하지만 분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차츰 무서움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정신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다면, 저는 제 기억이 멀쩡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주에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에는 장에 갔어요. 분명히 갔습니다. 수진이가 써준 장보기 목록을 들고 갔는데, 그런데 뭘 샀더라? 기억이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시장에 갔는데 무엇을 샀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안개 속처럼 뿌옇기만 했어요. 화요일에는 과수원 걸음을 줬고 수요일에는 기억이 뚝 하고 끊겼습니다. 분명 무언가를 했는데 아무것도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괜찮아.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기억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사나흘 전 동네 김씨 할머니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30년을 이웃으로 지낸 그분의 이름이 순간 떠오르지 않아 한참을 머뭇거렸던 기억. 그분이 박씨, 오랜만이네요 하고 인사했을 때 저는 대체 이분이 누구신지 순간 당황했었어요. 얼굴은 분명 아는 얼굴인데 이름도 집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대화를 나누다 보니 기억이 났지만 그때의 그 당황스러운 기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얼마 전에는 안경을 어디다 뒀는지 몰라 한나절을 헤매다 엉뚱하게도 냉장고 안에서 찾았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왜 냉장고에 안경을 넣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실수련이 했는데, 그리고 지난달에는 가스레인지에 물을 끓이다가 깜빡해서 냄비를 태운 적도 있었죠.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그때 수진이가 얼마나 놀랐던지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하면서 가스밸브를 잠가버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건망증이야. 누구나 겪는 일이야. 제 안에 이성이 필사적으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내 언니가 그랬어. 엄마가 치매라고. 서연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최근에 가끔 이상한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죽은 남편이 나타나서 뭔가 중요한 말을 하는 꿈인데 깨고 나면 그 내용을 전혀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꿈에서 깨고 나면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아팠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큰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져 물어야 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왜 동생에게 그런 끔찍한 말을 했는지. 하지만 수진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을 걸어도 그저 차가운 통화 연결음만 반복될 뿐이었죠. 세 번째 전화를 걸 때쯤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회사 회식이라 전화 못 받아요. 내일 아침에 들를게요.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문자인데 지금은 왠지 수상해 보였어요. 정말로 회식일까? 아니면 제 전화를 피하는 걸까? 전화를 끊고 나니 칠흑 같은 어둠이 제 주위를 덮치는 것 같았습니다. 큰딸은 제 전화를 피하고 작은 딸은 저를 치매 환자라고 말하며 울고 있고, 저는 이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지난 20년간 제 곁을 지킨 야무진 큰딸일까요? 아니면 20년 만에 나타난 아픈 손가락, 작은 딸일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혼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연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온갖 생각에 시달렸어요. 혹시 정말로 제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 어쩌면 둘 다 믿을 수 없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제 기억조차도 믿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으니까요.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수진이가 오면 모든 것을 분명히 따져 물어야겠다고, 그리고 정말로 제가 아프다면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더 이상 이런 혼란 속에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서연이와 나는 한 집에 사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제 눈치를 보며 제 주위를 맴돌았고, 저는 그런 아이의 모든 행동이 저를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습니다. 내 기억이, 내 정신이 온전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씩씩한 척, 더 또렷한 척 행동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읽지도 않던 신문을 소리내어 읽고 일부러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며 약속들을 의조렸죠. 내일은 장에 가고 모레는 과수원 약치고 글피는 김신의 할머니 생신이니까 떡 해서 갖다 드리고. 일부러 큰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서연이는 그런 저를 더욱 안쓰럽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시선이 마치 아픈 노인을 달래는 것 같아서 저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며칠 지나자 제 신경이 완전히 곤두서 버렸어요. 서연이의 모든 행동이 저를 체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따라오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대신하겠다고 나서고, 그런 아이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무척 서운했습니다. 나를 치매 환자로 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니 모든 게 그렇게 해석되더군요. 아이가 밥을 대신 해준다고 하면 엄마가 위험해서 못 믿겠다는 뜻으로 들렸고, 제 말에 응, 엄마 하고 순순히 대답하는 것도 치매 노인 달래듯 하는 것 같았어요. 사건이 터진 건 바로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저녁을 짓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았을 때였어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서연이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저녁은 내가 할게. 엄마는 가서 좀 쉬고 있어. 평소 같으면 고마워했을 말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 말이 나를 위하는 말이 아니라 치매 노인이라 위험하니 불은 쓰지 말라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며칠간 저를 옥죄어 오던 모든 불안과 공포,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뭔데? 저는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눈에는 이 애미가 벌써 죽은 사람처럼 보이니 내 손으로 밥도 하나 못해 먹을 만큼 그렇게 쓸모없는 노인네로 보여?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20해 동안 애미를 나 몰라라 버려둘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효녀 노릇이라도 하고 싶어?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내 속을 어떻게 안다고. 제 입에서는 차마 담아서는 안 될 말들이 칼날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원망과 서름, 그리고 치매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뒤섞여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서연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래, 차라리 내가 다 늙고 병들어서 정신까지 오락가락하면 내 속이 시원하겠냐. 평생 내 언니한테 치여 살던 내가 이제는 당당하게 엄마 노릇, 주인 노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제 목소리가 얼마나 독하고 모질었는지 저 스스로도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20해 동안 가슴에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화산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디서 뭐라고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20해 동안 엄마 걱정 안 하던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약까지 들고 와서는 치매라고? 내가 치매라고?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상처받은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눈동자에 제가 얼마나 흉측하고 못난 괴물로 비치고 있을까요? 제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 동안 서연이는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고 고개가 더 깊이 숙여졌어요. 마치 폭풍 후에 꺾이는 작은 나무 같았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기었고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연이는 이내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처럼 그렇게 소리 없이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가 꼭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텅 빈 부엌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냄비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제가 화를 내느라 불 끄는 걸 깜빡한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겨우 다시 찾은 내 딸을 내 손으로 내 모진 말로 다시 한번 내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타들어가는 냄비를 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것도 치매 증상인 걸까요? 화가 나면 뭔가를 깜빡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혹시 정말로 수진이 말이 맞는 건 아닐까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타는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지는 가운데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제 자신이 정말로 무서워졌습니다. 서연이가 뛰쳐나간 집은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제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내 딸에게 내가 무슨 짓을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저는 홀린 사람처럼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질러진 것들을 치우고 먼지를 닦아내다 보면 이 끔찍한 제 마음도 조금은 정리가 될까 싶어서요. 거실을 치우고 안방을 치우고 그러다 저는 큰딸 수진이가 시집가기 전에 쓰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죠. 이 방은 평소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왠지 꼼꼼히 청소를 하고 싶었어요. 장롱문을 열자 수진이가 두고 간 낡은 옷가지와 앨범들이 보였습니다.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쓸어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내 딸들에 대해 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앨범을 펼쳐보니 어린 시절의 수진이와 서연이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수진이, 그 옆에서 조금 어색하게 서 있는 서연이, 사진 속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정말로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뭔가 달랐던 걸까요? 장롱 가장 깊숙한 곳을 정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묵은 옷들을 꺼내는데 안쪽 벽에 붙어 있어야 할 널빤지 하나가 살짝 들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상하다 싶어 손을 넣어 널빤지를 뜯어내자 그 안으로 네모난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는 자물쇠까지 달린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수진이의 비밀 상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진이는 일기도 쓰고 편지도 모아두는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깊숙이 숨겨둔 상자가 있다는 건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굳게 닫힌 자물쇠를 부수고 삐걱거리는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편지 뭉치와 여러 번 접힌 낡은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건 제 첫사랑의 글씨체였습니다. 젊은 날에 제가 그에게 보냈던 편지와 그가 제게 보냈던 답장들이었죠. 어떻게 이게 여기에? 편지들을 한 장씩 펼쳐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편지들은 제가 결혼한 후에도 몇 년간 주고받았던 것들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결혼 전에 완전히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결혼 후에도 몇 년간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들은 남편이 보관했던 것처럼 그의 유품 상자에 들어있던 다른 물건들과 함께였습니다. 남편의 낡은 손목시계, 제가 선물한 만년필, 그리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메모지 하나. 그 메모지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수진이가 알까봐 무섭다. 하지만 내 딸이다. 핏줄이 어떻든 내가 키운 내 딸이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 수진이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그 비밀을 지키며 살았다는 말인가? 그 생각과 함께 저는 마지막 남은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유전자 감정 결과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뢰인 김진석, 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대상자 김수진, 제 큰딸의 이름이었죠. 저는 숨을 멈춘 채 서류의 마지막 줄을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상기 의뢰인과 대상자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내 큰딸이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다. 평생을 의심하면서도 애써 외면해왔던 제 끔찍한 비밀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가 이렇게 한 가정 전체를 흔들어 놓을 줄이야. 하지만 진짜 저를 무너뜨린 것은 그 비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는 것은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가슴에 묻고 저와 수진이를 위해 홀로 그 고통을 감내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내 딸 수진이, 이 상자는 수진이가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진이 역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빠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토록 재산에 집착하고 서연이를 내쫓으려 했던 겁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았던 그 모든 악행들이 이기심이 아니라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또 다른 서류들도 있었어요. 수진이가 몇 년 전부터 서연이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병원 진료비 영수증, 약국 처방전, 그리고 서연이의 병원 진단서까지. 그 진단서를 보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연이가 앓고 있는 병은 치매가 아니었어요. 조현병이었습니다. 정신분열증이라고도 부르는 그 무서운 병이었던 것입니다. 20해 전 서연이가 집을 떠난 이유도 이제야 분명해졌습니다. 20살 무렵부터 증상이 시작되었고 가족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서 조용히 집을 떠났던 것이었죠. 그리고 수진이는 몇 년 전부터 동생의 병원비를 몰래 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 수진이는 서연이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고 왜 그런 거짓말을? 상자 맨 밑에서 수진이가 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기록들이었어요. 3월 15일, 서연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 병원에서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엄마는 아직 서연이를 미워하고 계신다. 어떻게 해야 할까? 4월 2일, 서연이가 자꾸 죽고 싶다고 한다.
혼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여전히 그 아이 이야기만 나와도 화를 내신다. 4월 20일. 결심했다. 서연이에게 거짓말을 하자. 엄마가 아프시다고. 그러면 서연이가 엄마를 원망하지 않고 집으로 올 것이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수진이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이의 병이 악화되어 자살 위험까지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든 집으로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서연이가 저를 원망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에 엄마가 아프시다는 거짓말로 아이의 마음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수진이의 애틋한 마음도 모른 채 서연이를 의심하고 내쫓았던 것입니다. 저는 상자 속 서류들을 쥔 채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거대한 오해였습니다. 수진이도 서연이도 모두 제 생각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수진이는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고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생까지 챙기며 가족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20해 동안 혼자서 그 무서운 병과 싸우며 가족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멀리 떨어져 살았던 것이고요. 저만 혼자서 원망하고 의심하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딸이 저를 치매 환자라고 부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큰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담담하게 말했어요. 수진아, 집에 잠깐 들러라. 할 얘기가 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수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얼굴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죠?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는 수진이를 보니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이 아이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아이를 안치고 말없이 밤새 제 곁을 지켰던 낡은 나무 상자를 아이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상자를 본 수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수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죠. 저는 상자를 열어 그 안의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이냐? 결국 수진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 아버지의 유품 속에서 이 상자를 발견했을 때의 충격과 공포, 자신이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언젠가 저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래서 더욱 완벽한 딸이 되려고 애썼던 마음들, 그리고 서연이에 대한 이야기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동생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병원비도 몰래 대주고 있었다는 사실. 하지만 서연이의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가족의 도움이 절실했다는 것.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서연이한테 엄마 치매라고 한 것도. 그래야 걔가 놀라서 달려올 것 같아서 어떻게든 집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했어.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계속 고백했습니다. 서연이가 자꾸 죽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그래서 급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를 속인 것도 서연이를 속인 것도 다 내 잘못이에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울음 섞인 고백은 제 심장을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두 딸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된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가 뒤섞여 차라리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리고 나도 무서웠어요, 엄마. 내가 엄마의 친딸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엄마가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서연이한테만 모든 걸 주시고 나는 버리실까봐. 하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앞에 무너져 오는 저 아이는 제게 상처를 준 괴물이 아니라 그저 사랑받고 싶고 버림받기 싫었던 제 딸이었으니까요. 핏줄이 어떻든 과거가 어떻든 지난 40여 년간 제 곁을 지킨 건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일으켜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됐다. 이제 다 괜찮다. 엄마가 다 미안하다. 제 용서의 말에 수진이는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서연이도 정말 엄마를 사랑해요. 그 애가 얼마나 엄마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20해 동안 하루도 엄마 생각 안 한 날이 없었대요. 그 말을 듣자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걸까요? 두 딸 모두 저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저만 혼자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그날 오후 저는 집 나간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수진이가 대신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전한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며칠을 기다린 끝에 서연이가 모습을 드러낸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녁 무렵 조용히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그새 더욱 야윈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약했어요. 서연이는 제게 작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미안한 건 엄마야. 엄마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았구나. 이제 다 알았으니까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날 저녁 우리 셋은 아주 오랜만에 한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물론 아직 모든 상처가 아문 것은 아니었죠. 서연이의 병도 수진이의 상처도 그리고 제 죄책감도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밥을 먹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렇게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주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앞으로 서연이의 치료를 도와주겠다고 했고 저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연이도 가족과 함께라면 병과 맞서 싸울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로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오해와 불신도 다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후 며칠간 우리 집에는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매일같이 들러서 서연이의 약을 챙겨주고 병원 예약도 잡아주었어요. 서연이는 말수는 적었지만 제 곁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이 부서진 가족이 아주 느리게나마 다시 붙어가는 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병원 한번 가보자. 저는 서연이 치료 때문인 줄 알고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래, 가자. 엄마가 같이 가줄게. 하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엄마 검사 받으러 가자. 정말로 치매가 아닌지 확인해 보자. 저는 황당했어요. 서연아, 그건 언니가 한 거짓말이라고 했잖아. 엄마는 괜찮다고. 그래도 가봐야 해. 아이는 아주 단호했어요. 언니도 나도 그리고 엄마도 다 마음 편히 살려면 확인해야지. 그 말에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결국 두 딸의 손에 이끌려 시내의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는 내내 저는 이상할 만큼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으니까요. 차라리 이 기회에 내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증명하고 모든 의심을 깨끗이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뇌 MRI, 인지능력 검사, 혈액 검사. 하루 종일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어요. 의료진들은 친절했지만 가끔 제게 어르신, 언제부터 증상이 있으셨나요? 같은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증상이라니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저는 이상하게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분명히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고, 그러면 이 모든 오해가 말끔히 풀릴 거라고 믿었어요. 결과를 듣기 위해 의사 앞에 앉았을 때 두 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의사는 제 검사 기록지를 보며 안경을 고쳐 쓰더니 말하더군요. 어머님,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연세에 비해 기억력도 좋으시고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딸들을 보며 말했죠. 거봐라,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지? 수진이는 멋쩍게 웃었고 서연이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저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운전하는 수진이의 뒷자리에서 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대체 왜 언니는 엄마가 치매라고 한 거니? 이제 다 괜찮으니 솔직하게 말해줘.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서연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나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었어, 엄마. 뭐? 언니는 분명히 말했어. 엄마가 아프시다고. 그런데 그걸 내 멋대로 해석해서 엄마를 공격했던 거야. 미안해. 내 멋대로 해석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서연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그날 밤 저를 찾아왔을 때처럼 너무나 깊고 슬퍼서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마지막 진실을 꺼내놓았습니다. 치매는 엄마가 아니라 나야. 뭐라고? 유전성 조발성 알츠하이머. 20살 때 집을 나간 것도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진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었어. 엄마한테 짐 되기 싫어서, 멀쩡할 때 조용히 사라지고 싶어서, 그래서 도망친 거였어.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조현병이 아니라 치매였다고요? 그것도 20살부터? 언니는 알고 있었어. 몇 년 전부터 나랑 연락이 닿았거든. 언니가 몰래 병원비도 대주고 대신 언니의 빚이나 다른 문제들은 엄마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 수진이의 빚? 무슨 빚말이에요? 그런데 내 병이 점점 심해지니까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엄마 얼굴 마지막으로 한번 봐야겠다고. 그래서 온 거야, 이번에. 차가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수진이는 핸들을 꽉 잡고 어깨를 떨고 있었어요. 저는 앞자리에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는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다 망쳤어요. 뭘 망쳤다는 거야? 내 빚 때문에 서연이가 치료받을 병원비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서연이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가 치매라고. 그러면 서연이가 엄마 걱정에 집으로 올 거라고. 모든 퍼즐이 다시 뒤섞였습니다. 수진이의 빚, 서연이의 진짜 병명, 그리고 엄마가 아프다는 거짓말의 진실까지. 하지만 정작 엄마는 건강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건강한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아픈 동생을 속였으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이 또다시 뒤바뀌었으니까요. 20년 만에 돌아온 딸이 저를 치매 환자라고 부릅니다. 그 제목은 저를 향한 비난이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절규이자 부서져가는 기억 속에서 엄마를 잊고 싶지 않다는 내 딸의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또다시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스쳐가는 풍경처럼 제 딸 서연이의 옆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지난 20년의 세월이 아이의 얼굴에, 어깨에, 가느다란 손가락 위에 그렇게 슬픈 병의 이름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20살부터 시작된 조발성 알츠하이머.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잔인한 병명이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기억이 점점 사라져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뎌왔던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한참을 유령처럼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수진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고 서연이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열흘간 이 집을 가득 채웠던 원망과 분노, 의심과 배신, 그 모든 격렬했던 감정들이 이제는 거대하고 서글픈 진실 앞에서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닿는 곳에는 마당 끝에 달맞이 꽃들이 오늘도 어김없이 피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제가 부르자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 이미 흐릿해지기 시작한 무언가가 보였어요. 제 얼굴을, 제 목소리를 언제까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엄마가 누군지 알겠어?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아직은 기억해. 그 대답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직은 그 세 글자가 얼마나 잔인한지. 그런데 가끔 헷갈려. 어제 일은 기억이 안 나고 어린 시절만 선명해. 마치 거꾸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 저는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나 작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이 손이 언젠가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해가 지고 마당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연이를 이끌고 마루를 지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마당 끝 장독대 옆에는 노란 달맞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20해 전 그날처럼 달빛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엄마, 이 꽃은 꼭 나 같아. 귓가에 아이의 어린 시절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제 딸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아이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 가겠지만 이제는 제가 아이의 기억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서연아. 응, 엄마. 아이의 대답이 조금 느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를 알아봐 주었어요. 밤에만 핀다고 외로운 꽃인 줄만 알았다. 엄마는. 제 목소리가 달빛 아래서 작게 떨렸습니다. 그게 꼭 너인 줄도 모르고 아프다고 외롭다고 그렇게 울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엄마가 너무 오래 몰라줘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결국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달빛을 닮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그때 왜 집을 나갔는지, 왜 연락을 안 했는지,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엄마가 보고 싶었어. 매일
매일 보고 싶었어. 아이의 고백에 저는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해. 20해 동안 이 아이는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점점 사라져가는 기억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애썼을까요? 앞으로는 엄마가 내 기억이 되어줄게. 내가 나를 잊어도 엄마는 너를 기억할 거야. 내가 어떤 아이였는지, 어떤 꽃을 좋아했는지, 어떤 꿈을 꿨는지 다 기억해 줄게. 그 말에 서연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20해 만에 보는 아이의 진짜 미소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의 손을 잡고 밤늦도록 피어있는 저 노란 꽃들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달맞이 꽃은 오늘도 어김없이 조용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꼭 우리 모녀의 마지막 시간을 축복하는 것처럼요. 그날 밤 이후로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진이는 직장을 그만두고 서연이 돌봄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전문의와 상담해서 적절한 치료 계획도 세웠습니다. 아직 초기라서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했어요. 서연이는 조금씩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가끔 제 얼굴을 못 알아볼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 서연아. 나는 내 엄마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달맞이꽃 엄마. 그러면 아이는 어렴풋이나마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아, 달맞이꽃 엄마. 하면서요. 어떤 날은 서연이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인형을 찾는다든지 학교에 가야 한다며 가방을 메려고 한다든지 그럴 때마다 저는 차분히 설명해 줬어요. 서연아, 오늘은 일요일이야. 학교 안 가도 돼. 엄마랑 꽃 보러 가자. 수진이도 이제는 동생을 진심으로 돌봤습니다. 자신의 출생 비밀에 대한 두려움도 재산에 대한 집착도 모두 내려놓았어요. 오히려 남은 시간 동안 서연이와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우리 서연이랑 옛날 사진 보면서 이야기 많이 해줘요. 아이가 기억할 수 있을 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저녁 낡은 앨범을 펼쳐놓고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 첫 걸음마를 뗐을 때의 이야기, 달맞이 꽃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이야기까지. 아이는 가끔 기억해냈고 가끔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이야기해줬어요.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아이가 잊을 때까지. 내 딸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이의 기억 속에서 제 얼굴이 언제쯤 흐릿해질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저는 이 아이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아이가 나를 잊어도 내가 아이를 기억하면 되니까요. 어젯밤에도 서연이와 함께 달맞이 꽃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잡고 꽃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는 옛날처럼 꽃잎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하더군요. 이 꽃 예쁘지? 누구 꽃이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꽃이야. 우리 서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꽃. 서연이가 나야? 응, 내가 서연이야. 엄마의 둘째 딸 서연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린 시절 그대로였어요. 세월의 무게와 병의 고통으로 지쳐있던 얼굴에서 순간 그 깨끗했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연이 방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편안하게 잠들어 갔어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니 병 때문에 늙어 보였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제 어린 딸처럼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아이가 깨면 또 저를 못 알아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요. 안녕, 서연아. 나는 내 엄마야. 몇 번이고 몇백 번이고 아이가 완전히 잊을 때까지. 수진이도 이제는 진짜 언니가 되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정말로 가족이 무엇인지 이제야 우리 모두 알게 되었어요.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달맞이 꽃은 피어날 겁니다. 내 딸이 그 꽃을 기억하든 잊든 꽃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조용히 빛날 거예요. 저도 그런 꽃이 되고 싶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잊어도 제 사랑만큼은 영원히 그 아이 곁에 머물고 싶어요. 여러분도 혹시 가슴에 묻어둔 사랑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전해주세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흘러가니까요. 오늘 이야기에 마음이 쓰이셨다면 아마 정이 많은 분이실 겁니다. 그런 분들과 다음에도 함께하고 싶네요.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이야기 들고 제일 먼저 달려가겠습니다.